단종 내쫓고 이제 세조가 왕이 되는데 세조가 조선의 이제 7대 임금입니다. 조선 초에 15세기에는 조자 들어가는 왕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조밖에 없습니다. 태조는 14세기고요. 태조 빼놓고는 그리고 15세기 때는 아예 없어요. 이 사람밖에. 이 사람은 이름 자체가 뭘 뜻하고 있냐면요. 사실상 다시 창업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랬고요. 제2의 창업군주라 불립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좀 많이 변할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세조가 다시 한번 창업한다는 수준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 한 일이 누구랑 되게 똑같냐면요. 자기 할아버지였었던 태종하고 되게 똑같습니다. 세조의 롤 모델이 태종이었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태종하고 세조가 한 세트가 돼요.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세조가 무너지고 난 뒤에 세조 아들이 예종인데요. 세조가 왕은 됐지만은 그 집안은 되게 불행한 일들이 겹치거든요. 큰아들이 일찍 죽고요. 둘째 아들 겨우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또 죽어요. 그래서 큰아들의 아들 세조의 손자가 왕을 잇습니다. 세조 다음에 예종이라고 있는데 거의 삑살입니다.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성종이 되는데 성종은 또 세종하고 똑같은 정치를 펴요. 그래서 태종하고 세조가 세트다. 그리고 세종하고 성종이 세트다라고 기억해두었고 이 네 명을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외우기 되게 수월해질 겁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육조직계제를 다시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교적인 왕도, 도덕 정치보다는 힘을 하는 정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반유교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 조선의 국시가 숭유 억부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가 유교적 변화를 빨리 이룩하지 못했냐면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오히려 유교를 억압하는 왕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조차도 유교국가로 가는데 20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학 기구를 다 없애버리는데요. 중앙에 있었던 유교왕, 대표적인 유교왕이 세종이 있었잖아요. 세종이 유정치 피면서 만들었었던 게 여기 딱 궁궐 내에다가 유학자들 기구를 만들었었다는 거죠. 이거 호루새끼도 아니고 아버지가 만든 걸 없앴단 말이에요. 없앱니다. 왜냐면 유교 정치와 안 맞거든. 하극상인데 유교가 가장 강조하는 제1의 가치가 예의인데요. 위아래인데 예의를 쉽게 얘기하면 위아래라고 합니다. 이거를 뒤집고 아무리 족하지만 자기가 모셔야 되는 왕이란 말이야. 자기는 신하고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조를 뭐로 평가할 수가 없단 말이야. 유학자들이라면 내가 유학을 제대로 배웠다면. 그래서 이 사람은 유학과 같이 갈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학기구 없앱니다. 지방에 유학자들이 모이는 기구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유향소라고 그래. 머무를 유, 지방향, 지방에 있는 관청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학자들 관청을 다 없애버려요. 없앨 때는 뭐 핑계는 있어야 되거든. 그냥 없애면 명분이 없잖아요. 사육신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거 잘 아시죠? 여기 지금 강연에다가 노량진인데 노량진 옆에 보면 사육신묘라고 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유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를 빌어갖고 세조를 죽이고 다시 단종을 보게 하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어떤 사람이 알리게 되면서 이게 성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그걸 사육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시체를 한강변에 그냥 버렸대요. 버렸는데 그걸 이제 수습해다가 가묘를 만들어뒀었는데 가묘를 만들어뒀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만든 게 이 사육신묘입니다. 사육신 사건을 계기로 이 사육신 사건의 집현전 학자들이거든. 그걸 계기로 폐지한 거고요. 그리고 지방 함경도에 유양소 임원 출신이었었던 이시해라는 사람이 세조의 직에 대해서 반발해갖고 난을 일으킵니다. 잘 됐네. 이시해 난을 진압하고 난 뒤에 이것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학자 기구는 다 없앤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힘으로 정치하다 보니까는 웬만한 군사제도는 세조 때 만들어집니다. 조선의 중앙기구를 5위라고 하는데 위는 지금으로 말하면 4단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5개 4단 체제를 만듭니다. 지금 서울을 지키는 부대가 수방사라는 게 있는데 이때는 서울을 지키는 부대가 5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5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관체제라는 게 있는데 한자의 진이라는 거는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은 GOP 정도로 보시면 될까? GOP를 둔 군사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이라는 것을 원래는 국경제가만 있었는데 세조 때 그거를 전 지역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 지역의 38선화 만들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군사 분위기로 가요. 정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통치할 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약간 군사 분위기, 전쟁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그랬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조가 등장하면서 이 조선을 세운 사람들을 혁명파 사대부들이 국립학교 다니면서 과거 시험 받고 관료층이 되기 때문에 그걸 국립학교파, 관학파라고 불렀었거든요. 관학파 세력들 중에 일부가 쿠데타에 참여해서 이제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일부가. 그 쿠데타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공신세력, 공훈세력이라고 해갖고 이걸 훈구파라고 합니다.
훈구파라는 게 처음 생기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자기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나라는 개인의 소유물처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고 난 뒤에 부정부패가 되게 심해지게 됩니다. 사적으로 백성들을 수탈하는 것들이 되게 심해지게 돼요. 이게 나중에 살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경제사회도 봅시다. 경제사회도 통제정책 위주로 가요. 이것도 태종하고 유사합니다. 자, 직전법을 만드는데 조선의 토지는 과전법이라고 해요. 고려말 공양왕 때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전현직한테 토지를 줬었다면은 이거는 현직자만 주는 겁니다. 이거는 세조의 쿠데타를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세조가 쿠데타 하니까는 유학을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조정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나는 이제 지방으로 갑니다 하고 다 떠난단 말이에요. 떠나도 먹고 살 수 있었거든. 왜냐면은 관직에 있을 때 받았던 과전은 퇴직하고 난 뒤에도 연금처럼 쓸 수 있었어요. 한번 받은 토지를 퇴직할 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 반납하는 거였었거든. 그래서 뭐 퇴직해도 큰 문제 없었어요. 먹고 사는 데는. 세조가 바꿔버린 겁니다. 실제 그렇기도 했고요. 또 명분이기도 한데 경기도에 있는 땅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줬었기 때문에 이제 관료들한테 지급할 땅이 점점 줄어들어갖고 되게 부족했었단 말이에요. 토지가. 야, 이제 토지가 국가 연금이 지금 바닥나갖고 더 이상 줄 게 없다. 야, 연금 없애자 우리. 토지 이제는 현직에 있을 때만 받는 걸 하자.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직접법을 만든 겁니다. 이건 쉽게 생각하면은 나를 떠난 사람들은 이제 빈털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떠나지 마 그런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자, 호패법 이것도 통지정책이라 했었죠. 그리고 호구 파악한다. 호적을 다시 만듭니다. 자, 이 호패는 성인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호적도 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인구하고 그리고 집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걸 기반으로 보법을 만드는데 보법은 군대 가는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사실상 뭐 전 인민의 군인화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전 지역의 군사지역화, 전 지역의 38선화, 전 인민의 군인화 이런 분위기로 하고 있다. 자, 팔방통보라는 화폐를 만드는데요. 참고해 두세요. 이건 저기입니다. 화살촉으로 만든 화폐야. 그러니까 평상시는 화폐를 쓰다가 유사시가 되면은 화살촉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화폐가 화살촉처럼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유엽전이라고도 해요. 유엽전. 화살촉 같이 만들었다 해갖고 팔방민이다 하시면 됩니다. 이래도 쓰고 저래도 쓸 수 있다. 전패도 그겁니다. 화살촉이란 뜻이에요. 자, 문물지도 봅시다. 이 사람은 오히려 유교 정치를 피는 게 아니라 불교 정치를 핍니다. 불교. 그래서 불교왕이야 이 사람은. 웃기죠? 조선 같은 나라도 불교왕이 있다는 게. 적극적 불경책을 폈다 그러면 세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었던 대표적인 게 간경도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도감은 임시관청이라는 거고요. 간경은 경전을 간행하는 임시관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불경을 간행했다. 각종 불경을 한글과 한문으로 간행했다 그러면 세조 때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불교 되게 좋았던 왕이 있었지 조선에. 도섬 한복판에다가 큰 절을 만들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유자의 나라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지. 고려는 도성 한복판에다가 큰 절을 만드는 게 왕왕이 있었습니다. 흥왕사, 현화사 만들었다는 거지. 조선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만들었다는 거. 지금 탑골공원 있죠. 거기 지금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이 조선 세조 때 만든 거라고. 거기가 그 조선 세조가 만든 절이 있었던 자리라고요. 한때는 그거를 직접 가서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언젠가부터 이게 그 비둘기 똥 맞으면 이게 산화된다라고 하대. 그래서 비둘기 똥 맞는 걸 막겠다라고 해서 유리판을 이렇게 차단막을 설치해놨더라고. 지금은 가면은 빛이 반사되어 갖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약간 접근성이 좀 떨어지게 됐더라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는. 곡입니다 그거. 그거 세조가 만든 겁니다. 원각사바도로 10층탑을 만듭니다. 조선에 만들고 있었던 규범과 과학기술 제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건 이어져요 계속. 그래서 제2의 창업군주니까 이때 법전을 다시 만들려고 합니다. 경국대전을 이때 만들려 했었어요. 근데 완성하지 못하고 이때는 이호 예병 형공 중에 호전하고 형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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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읗 히읗 두 개만 먼저 만듭니다. 육전 중에 두 개만 먼저 만들어요. 자, 그래서 경국대전 중에 편찬을 시작해갖고 그 중에 호전하고 형전 하하 하하 요거 먼저 만들었다. 이게 세조 때다. 그리고 인지와 규형이라는 게 있는데 인지 규형은 뭐냐면요. 그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는가 모르겠다. 건물 같은 거 짓거나 아니면 야산 같은 데 토지 측량할 때 측량자 같은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거기 보면은 수평 눈금자라는 게 있거든요. 안에 그 방울 물이 들어있는데 물 안에 방울이 있어갖고 공기방울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수평 재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토지 측량 기구예요. 예, 균형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천문 기구가 아니에요. 토지 측량 기구입니다. 세조의 업적을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두 문자로 좀 알려드릴게요. 세조를 기억할 때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세조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면이 김종서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김종서가 의심하지 않게 있죠. 김종선의 집을 찾아가 죽입니다. 그것도 사람도 많이 안 데리고 가요. 몇 명만 데리고 갑니다. 자기 가솔 몇 명만 데리고 갑니다. 김종서를 죽일 때 이 사람이 이랬었대요. 의심하지 않게 그냥 가솔도 몇 명만 데리고 가고 드릴 서찰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찾아왔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해질 무렵쯤에 가갖고요. 김종서 직접 집을 찾아가갖고 왕자가 왔으니까 어째? 김종서 직접 나왔단 말이에요. 김종서하고 김종서 아들이 같이 나왔는데 드릴 서찰이 있다라고 하면서 서찰을 안 주고 계속 막 눈 감면서 말만 질질 끄는 거예요. 아유 뭐 잘 지내셨냐고. 뭐 어제는 뭐 커피 한 잔 드셨나 봐요. 요즘 커피는 이게 좋죠. 쓸데없는 소리 계속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서찰을 안 주고 계속 말만 끌고 있는 겁니다. 김종서는 어서 들어오시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김종서한테 이제 그 서찰을 주는 척 하면서 김종서가 서찰을 받는다고 허리를 딱 구부렸을 때 그때 이렇게 눈치채갖고 따라왔었던 그 수하가 철퇴로 김종서를 내려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변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문자를 말씀드릴 때 흔히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김종서가 집에만 없었다면, 집에서 죽은 거니까 집에만 없었다면 안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오시지 마세요. 집에 오시지 마세요. 집에만 안 오면 되는데 집이요, 집이요, 집에요, 집에요, 집에요 오지 마세요. 집이요 오지 마세요. 집이요 오지. 경연도 폐지했다는 것까지 하면요. 이게 유기적인 언로를 듣는 대표적인 장치인데 이것도 없앴단 말이에요. 유기실에서 집 경유 안 하고 오시라 해도 되고요. 혹은 집유 오지 마세요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유기죠. 그리고 세조가 쿠데타로 왕이 되다 보니까요. 쿠데타를 도와줬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보직 좀 주세요. 자리 좀 주세요. 보직 달라고 간언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지. 보직 간언했다. 보직 좀 주세요 했다는 거죠.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세조 아들이 장남이 원래 있었는데 세자였다 왕이 되지 못하고 죽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왕이 되는데 예종입니다. 예종 아들이 또 죽어요. 예종도 빨리 죽고. 그러니까 세조는 집안은 되게 불행한 일들이 엄청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에 기이한 것도 그런 특징이 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장남의 아들이었었던 성종이 왕이 돼요. 이게 성종입니다. 그 예종은 왕이 됐었으니까 어쨌든 예종 때 그나마 있었던 일이 하나가 있다면은 남이라는 청년 장군, 20대 국방부 장관까지 하거든요. 세조의 총애를 받아갖고 엄청 잘 나갔단 말이에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너무 잘 나가면 이제 시기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세조가 되게 총애했었던 그것도 이제 왕실의 그 외척입니다. 되게 총애했었던 남이 장군을 예종이 또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예종이 왕이 되자마자 남이가 그 정변에 말려갖고 죽습니다. 20대 나이에. 그걸 남이의 옥사, 남이의 옥이라고 하는데 예종 때는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이 장군, 청년 장군, 남이 섬이라는 섬 아시죠? 그 가평에, 춘천에 그 남이랑 관련된 겁니다. 남이. 자, 그리고 그 이제 대표적인 왕 성종이 등장을 합니다. 성종 뜻이 뭐라고요? 다 이룬 사람. 조선의 문물 제도를 완성한 사람이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선의 제도는 고려 때 제도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려 제도부터 중국 제도를 들여다가 쓴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도 어차피 중국 거 쓸 거잖아요. 그리고 동양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과거가 괜찮았다는 마인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이상형이었었고 이상형에서 조금씩 타락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국가를 새로 만들고 제도를 정비할 때는 이상형의 제도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 때 구축했었던 중국 제도, 고려 때 사용했었던 중국 제도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고려 때 걸 그대로 사용한 거고요. 조선에 와서 달라지는 게 있다면은 이 규범과 제도를 여러 가지 편찬물들에 담아갖고 이걸 완성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게 이때 완성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문물제도 정비한 사람 또 있었잖아요. 누구 있었죠? 세종이 있었죠? 세종이 거의 완성을 했고요. 이 사람 때 아주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세종의 업적과 성종의 업적이 이어진다.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잘 좀 기억 좀 해두세요. 그래서 태종이 있다. 태종이 타이틀이 숙청이라면은 자, 이 바탕으로 세종이 왕을 하게 되죠. 세종은 숙청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다 씁니다. 인재 등용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인재는 유학자들이고요. 유기정치를 피는 겁니다. 자, 이제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뭐가 된다? 제도 정비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문물 제도 정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세종이 아들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아들도 많이 갖다 썼는데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킨 게 세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제2의 창업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자기 반대되는 사람 또 죽여. 근데 태종하고 세조가 아주 유사한데요. 이게 세트입니다. 태종하고 세조의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은, 태종은 왕한테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은 공신까지 죽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가족까지 죽였으니까, 공신이라 하더라도. 세조의 가장 큰 한계점은 뭐냐면은 공신을 죽이지 않고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점들을 되게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훈구파들에 의한 문제점도 있을 거라는 걸 이해해 두시고요. 세조 등장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 세조의 손자였었던 성종이 등장하는데, 성종은 자신의 롤모델이 세조가 아니라 세종이었었단 말이지. 둘이 아주 똑같습니다. 인재 등용, 자, 그리고 문물제도 정비 똑같이 합니다. 문물제도 정비는 대체로 책이 편찬됐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대로 이어진다 하시면 됩니다. 일단 조선의 3대 편찬물은 역지법이라는 걸 좀 암기 좀 해두세요. 이거는 그럼 좀 편합니다.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는데 새로운 국가의 체제로서 사용되는 게 뭐냐면 역사서와 지도 지리지, 그리고 법전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세종 때 역지법이 일단 완성이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완성되는 게 성종 때 아주 완성이 됩니다. 근데 세종 때는 역사서는 완성 안 되죠. 누구 때 완성됐지? 이게 문종 때 완성됐다라는 거고, 아시겠죠? 요거는 처음 완성되죠. 그게 뭐지? 신참팔도 지리지라는 거. 법도 정전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거 시험에 거의 나오진 않아요. 정전이라는 걸 만들고요. 정전과 등록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전이 항구적인 법전이고 등록은 일종의 행정규칙인 겁니다. 저거는 행정규칙, 계속 바뀔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만들어요. 불변의 법칙과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시행세칙 같은 원칙을 만드는데, 이걸 대전급으로 격상시킨 게 여기서 썼다고. 편찬해야 되는 역사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대 왕조인 고려사고요. 고려사 끝나고 난 뒤에는 전체 역사도 하나 또 써야 되거든. 이걸 통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사는 문종 때 완성됐고요. 여기서는 동국 통감이라고 해갖고 전체 역사, 즉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서가 완성됩니다. 동국이 한국이고, 통은 전체라는 뜻이고, 감은 역사사자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래서 한국 통사 그런 뜻이에요. 자, 지도 지리지 보면은 신찬 팔도 지리지라고 하죠. 여기는 동국 여지승남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성된 책이에요. 자, 법전 완성된 책이 경국대전이라고 한다. 대전급으로 격상이 됩니다. 이제 한번 볼까요? 이거 전제하고 이어서 볼게요. 자, 세조가 없앴었던 유교 기구들을 다시 다 부활시켜요. 얼마나 쉬워. 세종이 만들었다가 아들인 세조가 없앴다가 성종이 다시 부활시켰다. 그거 하나로 이어가면 되는 건데 뭐. 그때 핵심이 뭐였었죠? 중앙에 집현전, 여기는 유양소가 있었는데 세조가 이걸 없앴던 것이고, 성종이 부활시키는데, 부활시킬 때는 이거를 집현전이 아니라 홍문관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홍문관. 자, 그리고 유양소 다시 부활됩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이런 기구가 있으면 여기 누군가 취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취업한 사람이 누구라고? 유학자인데, 이게 세종하고 성종이 조금 다른 점이에요. 세종 때는 서울에 있었던 유학자들이 등용이 됐다면은, 성종 때는 조선왕조 개창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지방에서 학문 연구에만 몰두하던 고려말 온건파 사대부의 후신들이 지방에서 선비들의 숲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지방에서 그냥 학문 연구만 활동하면서 정계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도도한 학자로 살고 있었거든. 이 사람들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국이 만들어져요. 이유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들 할아버지 때까지는 조선 공권은 모양새를 직접 지켜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내 신두상 두 왕을 섬길 수는 없다, 나는 못해 하는데, 아니 이게 언제까지 그럴 건데, 자식 손자 때까지 가는데 언제까지 그럴 건데, 손자들까지 저 멍에를 뒤집어 쓸 수는 없잖아요. 손자들 단계쯤 가면은 아 이제는 뭔가 좀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스스로 올라가려는 욕심도 있었고요. 두 번째 요인이 세조 쿠데타 이후에 쿠데타 세력들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얘들이 지방의 재산들을 침탈해 나가고 있었어요. 이른바 농장이라고 합니다. 대토지 점유하는 걸 농장이라고 하는데, 농장을 확대해 나가니까 지방의 작은 지주들이었었던 이 사람들의 재산하고 충돌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얘들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만든 거고요. 세 번째, 왕이 불렀어요. 왕이. 내가 왕이 됐지만은 세조 때까지는 훈구파가 내 친구란 말이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내 벗이란 말이죠.
근데 성종 때쯤 가니까는 훈구들이 얘들 피덩이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막 빨개 벗고 다니는 거, 고추 오줌 넣고 싸우는 거 다 이거 다 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왕이 됐는데 얼마나 우습겠어요. 손바닥 안에서 놀던 사람인데 훈구들의 위세가 왕의 위세를 넘어갈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이래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훈구들을 적절히 견제할 사람이 이 왕들한테 필요했던 겁니다. 누구 때부터? 성종 때부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그런 정책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려고 자기 궁궐 내에 왕 옆에 기구로 만든 게 뭐냐면 제2의 집현전 홍문관을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굳이 불러들여요. 특히 이 나쁜 놈들, 훈구들을 비판할 수 있는 아주 뚜렷한 그 지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 홍문관이 살인들의 정계 진출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등장한 대표적인 사람을 김종직이라고 합니다. 아주 잘 나오죠. 사실은 김종직이 이 지방으로 낙향했었던 사람이 길제라는 사람인데요. 길제에서부터 따지면은 약 손잡벌 단계입니다. 길제의 제자가 김종직 아버지인 김숙자고요. 이렇게 이어져요. 길제는 자신을 정몽주의 제자라고 스스로 칭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몽주는 고려 말에 죽었지만은 그 흐름은 도도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지방에서. 길제의 제자가 된 사람이 김숙자인데 남자예요. 여자 아닙니다. 김숙자 아들이 김종직입니다. 김종직 단계 가면은 이 지조는 더 이상 이 시대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출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김종직이 세종 때부터 시험을 봤었어요. 안 됐어. 세조 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조 때 관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종 때 가니까 성종이 왕이 불러들이니까는 이때 지방 사람들이 대거 양성이 됐단 말이죠. 이때 김종직이 여기에 훈구파랑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데 이걸 살인파라고 해요. 그래서 중앙정계에서 훈구파와 살인파의 대립이라는 이 구도가 처음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종 때. 그 지방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룹을 만든 영수,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대표가 누구라고요? 김종직이라는 겁니다. 이게 형성된 시점이 언제라고? 살인파라는 게 성종 때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역할한 기구를 홍문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봅시다. 자, 홍문관. 자, 이게 이 사람들의 비판 기능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부른 거고 그 기구로 쓴 거니까 3사를 언론이라고 해요, 언론. 이 언론 기능이 확대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 역할이 훈구파를 비판하면서 드디어 두 관료층 간에 대립하는 어떤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게 됐다. 이게 나중에 어떤 사단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경제정책, 사회정책을 보면은 역시 유교왕이기 때문에 민본정치에 입각해서 합니다. 근데 고려 성종도 그렇고 조선 성종도 그렇고요. 유교를 너무 강조하면 예의를 따지게 되거든. 예의는 기본적으로 차별을 말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강화되는 것도 좀 있어요. 요건 좀 단점이야. 한번 봅시다. 직전법을 시행하니까요. 야, 이거 내가 이제 퇴직하면 나는 빈털털이 되는 거네. 있을 때 많이 해먹어야겠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수탈을 자극하는 요인이 돼요. 직전법이 현직에 있을 때 많이 해먹어야 된다. 그래서 성종이 이걸 보고 야, 우리 백성들 너무 힘들겠네.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관리들이 있잖아요. 그 토지에 가서 세금을 직접 거두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지급할 테니까 관료들은 가서 직접 수치하지 마라. 관료들의 지적 수치를 금지한 겁니다. 이게. 이거 이제 민본 정치, 이것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한 겁니다. 관수관급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지급할게. 너는 가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교적인 예의를 만든 게 뭐냐면요. 우리 고려 때까지는 유교적인 예의하면은 주로 충효에 언급돼 있었다면, 충효에 국한돼 있었다면, 여자의 정조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막 재혼 같은 것도 좀 비교적 자유롭게 했었으니까. 조선에 오면은 유교하면은 충효는 이쯤이면 됐고 많이 공부된 것 같고, 지금 하나 더 필요한 것은 여성들이 남자한테 지켜야 되는 예의가 국가적인 윤리로 시급하다, 인간 세계의 윤리로 시급하다라고 해갖고 이거를 막 강요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2대 악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성들을 대하는 인식이 조선시대 때 주로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국가가 강요해서 법으로 만든 게 이게 유교왕인 성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뜻하지 않게. 세종은 삼강행실도라고 해갖고 이걸 일반 사람들한테 다 보급해요. 야, 니네 막 충 지키고 효 지키고 정조 지키는 건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야.
하면서 충을 지키고 효 지키고 정두 지킨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책으로 내갔고요. 그거를 배포한 겁니다. 읽어보라고. 그래서 이게 내면화되게 하는 겁니다. 삼강인실도 내용은 주로 그거예요. 정주에 관한 얘기는 여자가 정주를 잃을 수 있는 위협에 처했을 때 주로 자결했다는 겁니다. 죽으란 얘기야, 백성들한테. 그 책을 주는 겁니다. 그걸 덕목을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아니 남녀 문제는 순수하게 민사 문제인데 민사 문제에 국가가 형법으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있었던 간통죄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간통죄는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남녀간의 부부간의 문제는 민사 문제인데 국가가 형벌 문제를 개입을 했었던 거였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폐지되고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재혼을 금지해놨어요. 재혼하면 이제 혼나는가 국가의 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서얼들한테는 차별을 한다는 법을 아예 만들었단 말이에요. 서얼 차별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서얼 차대법. 그래서 부정한 여자의 자손은 과거를 금지시키고요. 이것도 일종의 부정한 여자죠. 그 정실 부인이 아니니까 정실 부인이 아닌 여자의 자손도 과거를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법을 만든 거예요. 이걸 2대 악법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좀 많이 달라졌지만요. 최근까지도 있잖아요. 여성의 재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른들이 좀 있었어요. 진짜 최근까지도. 저는 이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보다는 아마도 살아온 연식이 좀 더 있을 테니까 제 기억 속에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좀 축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경험이 축적돼 있을 건데 저한테는 웬만하면 최근입니다. 최근까지도 그런 인식들이 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그런 인식들이 법이 없어진 것은 재혼을 이제 허용하는 법이 나타난 것은 가보개혁 때 나타나고 재혼 금지법은 한 400여 년 만에 이제 없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관습은 되게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갖고 그게 최근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이때 나타난 겁니다. 유교왕 때. 꽤 오래 갑니다. 법이 없어지는 것도 400년 뒤에 없어지니까 조선 내내 재혼 금지법이 있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 때문에 나타난 사회적 관습이 뭐냐면요. 남자를 보지 못하고 중매로 결혼했었단 말이에요. 중매로 결혼해서 남자 얼굴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결혼하기 직전에 남자가 죽었다. 그래도 여성은 재혼 못해요. 그냥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너무 불쌍하게 여긴 그 시아버지, 그나마 좀 인간적인 시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여성을 풀어줍니다. 여자는 그래도 자기 짝이 있어야지 행복하지 하면서 풀어주는데 이때 이거를 국가가 금지하니까요. 관습적으로 만들어진 결혼 형태가 뭐냐면 이게 여기입니다. 보쌈이라는 거예요. 보쌈. 그 보쌈이 원할머니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쌈이 남의 집 들고 가고 막 몰래 들어가고 들쳐고 뛰고 막 그게 아닙니다. 합의된 결혼이에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혼입니다. 모월 모시에 어디 데려다 놓을 테니 데리고 가라라는 식으로 하는 거였었어요. 법이 허용하지 않으니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그 결혼 관습 같은 거였었습니다. 지금은 보쌈하면 그밖에 모르시죠? 원할머니 보쌈 그런 거밖에 모르시죠? 그거 아닙니다.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닥법이 있었다. 좀 길게 설명했네요. 자, 문물제도 완성된다. 대부분 세종 때 뭔가 나타났었던 게 이제 완성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제 힌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완성될 때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 글을 많이 씁니다. 그때는 한국이라는 말을 이렇게 썼었거든요. 동국이라는 말을 썼었거든. 항상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방위로 따져갖고 동쪽 나라라는 말을 썼었단 말이에요. 그 동국이라는 말이 조선을 뜻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타이틀을 붙입니다. 한국이라는 타이틀. 그게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타납니다. 법전 완성이 경국대전. 이건 대전자 붙었다는 거고 한국통사, 동국통감, 한국지리지, 한국여지승남, 동국여지승남, 동문서는 한국문학전집 그런 뜻이에요. 신라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조선시대까지 역대 시, 문, 사, 부 같은 글 같은 거를 모아놓은 한국문학전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완성되는 개념이 좀 보이시죠? 자, 그리고 예악도 정비가 되는데 이때는 국조오례이라는 게 아까는 일반 사람들한테 보급하려는 보급용 서적인 삼강행실도를 보급했다면 이거는 국가예법을 정비합니다. 그리고 저 때는 박연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궁중음악을 정비했다면 여기는 음악 백과사전 같은 걸 만들어요. 역시 웬만하면 편찬물로 가죠. 성현이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같은 성씨잖아. 성종, 성현 뜨면 여기다. 자, 그리고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뜨면은 성종 때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두 문자로 좀 알려드려 볼게요. 성종 때는 유학자들을 많이 채용했던 시기니까 이 유학자들이 공부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홍문관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홍사관 서재라고 기억 한번 해보세요. 홍사관 서재. 홍사관 서재를 만들어줬다.
아니면은 김종직 서재 만들어줬다 하셔도 됩니다. 김종직 서재, 홍사관 서재 만들어줬다. 누가? 유교왕인 성종이. 그중에 홍이 홍문관이고. 자, 그리고요. 그 세종하고 성종은 음악을, 예학을 정비한 사람이잖아요. 음악을 되게 중시했는데 성종은 두 문자도 음악이에요. 두 문자. 두 문자 앞글자만 따면은 경똥똥똥 이렇게 합니다. 경똥똥똥. 음악 소리 같지 않나요? 경똥똥똥. 경똥똥똥 국악회 하시면 됩니다. 국악회. 이게 성종 때입니다. 해동제국기는 신숙주라는 사람이 세종 때 유구국하고 일본에 유람을 갔다 오는데요. 26살인가 20대. 이미 그때 6개 국어를 할 수 있었답니다. 갔다 오는데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견문록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 때까지도 일본 가는 사람들이 꼭 참고해보고 가는 책이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정도 수준의 책이 뒤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통신사라는 게 가갖고 통신사들이 갔다 오면서 상당히 많은 기록물들을 남깁니다. 통신사 기록물들이 많은데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책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조선의 유학자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은 어려운 말 한번 써볼게요. 화이관이라고 해왔고요. 세상에는 중화라는 게 존재하고요. 중화 주변에는 9개 오랑캐가 존재하는데 우리도 오랑캐입니다. 오랑캐 이자 써갖고 그 세상은 화이라는 이런 평면적인 구조로 존재한다고 봤었어요. 그러면 우리 오랑캐는 중화를 빨리 배워서 다른 오랑캐보다 좀 낫다는 거지 우리는 그냥 오랑캐입니다. 우리도. 이 화이관이 너무 세다 보니까는 일본을 인식하는 게 오랑캐라는 인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글이 나오질 않아. 신숙주는 객관적으로 잘 보고 온 책이란 말이에요. 일본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세다. 일본은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글도 써놓고 했단 말이야. 근데 조선후기 때 통신사 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아유, 오랑캐네. 별로 볼 거 없는 애들이야, 애들은. 배울 거 없어. 그러고 오다 보니까는 양질의 글이 나오질 않았었단 말이에요. 15세기 때 만들어졌던 게 조선의 전성기고 그 이상의 것들이 그 뒤에는 잘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타깝게 그 당시 지식인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후졌었어요. 세상을 되게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마인드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잘 기억해 두세요.